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만에 남편과 시댁에서 도망치듯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지금은 결혼 전처럼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즐기며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최근까지 저는 정말이지 조금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결혼 생활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전 남편이란 작자를 만났답니다. 그 때문에 좋지 않았던 과거의 기억이 다시금 생각나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그날은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커피나 마실까 싶어서 카페에 들렀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저한테 말을 걸더군요. 저는 못 들은 척하고 싶었지만 엄청 강한 힘으로 제 팔을 잡아 돌려 세우는데 진짜 소리를 지를 뻔했답니다. 그 남자는 서슬이 시퍼런 눈빛을 하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미친 사람인가 싶었는데 가만히 보니 전 남편이더군요. 솔직히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면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더라고요. 연애 시절부터 결혼 기간 내내 남한테 보여주는 것을 제일 신경 썼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초췌한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자기랑 이야기 좀 하자고 붙잡는 전 남편을 뿌리치고 한 번만 더 손 대면 신고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그대로 카페를 나섰죠. 전 남편의 손이 닿았던 곳을 몇 번이나 털어내고는 급하게 차에 오른 저는 정신없이 회사로 돌아왔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세운 저는 한참을 빠르게 뛰는 심장을 가라앉히기 위해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해야 했죠. 전 남편과의 연애 시절은 그리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정함이란 단어가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이 남자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제게 아주 잘해주었거든요. 무엇을 선택하든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가 조금이라도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이면 바로 돌아서서 나올 정도로 제 감정 변화에 신경을 많이 써주었어요.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제가 머리에 똥만 찬 사람처럼 막무가내로 굴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저도 개인사로 인해 집에서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자랐거든요. 따로 눈치 준 사람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변화에 민감한 편이었어요. 친구들도 그런 저에게 사람 기분을 잘 살핀다고 말했었죠. 그런 저보다도 전 남편은 더 저를 신경 쓰고 챙겨주었답니다. 저는 재혼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무려 20살이나 차이 나는 지금의 아버지와 결혼하셨고, 덕분에 제게는 어머니가 다른 오빠들이 둘이나 있었죠.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오빠들이 딱히 저를 밀어내고 미워했던 기억은 없었어요. 애시당초 함께 얼굴 보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오빠들은 기숙사 생활을 주로 했었고 대학을 가서는 해외 유학을 가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집에 온 날은 정말 하루 종일 숨이 막힐 정도로 눈치만 보게 되더라고요. 딱히 저한테 뭐라고 한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초등학생이 되면서 저는 사람들이 어머니와 저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돈 보고 늙은 영감이랑 사는 꽃뱀인 우리 어머니, 그리고 진짜 친자식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저. 그 소리가 참 듣기 싫어서 학교도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쓴 적도 있었는데요. 그것도 점점 무뎌지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저의 가정사를 전 남편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정말 좋은 남자였고 진짜 결혼한다면 이런 사람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남자라서 오히려 말이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혹시나 저의 이런 가정사가 전 남편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고 헤어지자고 한다면 그것은 그거대로 꽤 상처가 되겠다 싶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의 반응이 완전 예상 밖이었어요. 그게 자기랑 무슨 상관 있어. 나는 자기만 있으면 충분한데. 그래도 괜히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잖아. 우리 가족들 문제 때문에. 떠들고 싶으면 마음대로 떠들라고 그래. 나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전 남편은 저더러 그런 것 때문에 자신과의 결혼을 망설인다면 그것은 너무 슬플 것 같다고 말하며 저를 다독였죠. 저는 그래서 프로포즈를 받을 때도 망설임 없이 당신과 결혼하겠노라고 대답할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제 발목을 잡는 일이었죠.
남편과의 꿈 같은 신혼생활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전 남편의 얼굴이 평소와 조금 다르더라고요. 얼굴은 붉게 달아오른 것이 무언가에 잔뜩 화가 난 모습이었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느냐고 물어봤지만 별일 아니라고 짧게 말하고는 서재로 들어가 버렸죠. 그런 얼굴은 처음이라 저도 마음에 좀 걸리기는 했는데 한두 살 어린아이도 아니고 쫓아다니며 달래고 어를 필요가 있겠나 싶어 모른 척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쩡하게 웃으며 출근하길래 그냥 넘기길 잘했다 싶었죠.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났나 전 남편이 또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날은 무슨 심사가 그렇게 꼬였는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저를 한참을 노려보더니 혀를 차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너무 기가 차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아니 제가 뭘 했다고 저를 노려보고 혀를 차는지 그 이유가 미친 듯이 궁금해졌죠. 그래서 남편을 따라 들어가며 물어봤어요.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저녁은 늦게까지 연락도 없고 무슨 일이야. 됐어. 밥 생각 없어. 귀찮으니까 나가. 전 남편은 무슨 날파리 쫓듯이 손을 휘휘 저었어요. 저는 기분이 살짝 상해 그냥 나갈까 하다가 그래도 아까 남편의 행동이 마음에 걸려 혹시 나한테 무슨 불만이라도 있느냐고 물었죠. 전 남편은 귀찮다고 하는데 왜 자꾸 시비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시비? 그 시비 누가 먼저 걸었는데. 뭐야, 뭐 때문에 이래. 제대로 된 외조는 바라지도 않아. 그냥 내 집에서 내가 마음대로도 못해? 내가 네 눈치 봐야 돼? 내가 뭘 했다고 그래. 갑자기 씩씩거리면서 들어와서는 사람 뻔히 노려보기만 하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뿐이잖아. 눈치 없어? 당신이랑 말할 기분 아니니까 나가. 저는 남편의 다소 거친 표현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여기서 같이 목청을 키워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마음으로 심호흡을 하고 전 남편에게 정말 제가 낼 수 있는 최고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말하고는 방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등 뒤로 전 남편이 잔뜩 고린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다른 사원들은 처가 지원도 팍팍 받는다고 하는데 진짜 나는 이게 뭐냐고. 형님들은 뭐가 그렇게 뻣뻣한지 들어주지도 않고 역시 배달은 누이 동생이란 건가. 전 남편의 말에 등골이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도 들었죠. 제가 꼼짝도 못하고 제자리에 굳어있는 것이 보이지도 않는지 전 남편은 더 큰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갈 때부터 별 반응도 없는 것이 이상하다 싶더니만 정말 조금도 관심이 없을 줄이야. 이래서는 결혼한 보람이 없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전 남편에게 무슨 일이냐고 똑바로 이야기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더군요. 오히려 자기가 얼마나 심한 꼴을 당했는지 아느냐고 쏟아내기 시작했죠. 아니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그냥 딱 한 번 눈 감고 받아줘도 될 일을 가지고 뭐? 심사숙고해보고 연락을 줘? 함께 간 다른 사원들 앞에서 내 입장은 어떻게 되겠어. 둘째 형님은 그래. 딱 그 정도 선에서 그만뒀으니까 망정이지. 첫째 형님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당신은 알고 있는 일이냐고 묻더라. 아니 내가 아내 덕 좀 보겠다는데 그게 뭐 큰 잘못이라고. 당신 오빠들한테 찾아갔던 거야? 뭐 때문에? 오빠 찾아가서 뭐라고 했는데? 우리 회사 제품 좀 넣어달라 그랬다. 아내 이름 좀 팔아서 거래처 좀 따내려고 했어. 근데 다 망쳤잖아. 지들은 뭐가 그렇게 고고하고 반듯해서. 그동안 일을 그렇게 했어? 연출 타고 이랬냐고. 아니 거래처를 원했으면 정정당당 약속 잡고 프레젠테이션 준비해서 갔었어야지. 그럼 그냥 내 이름 되면 다 받아준다고 생각했던 거야? 누가 회사 일을 그렇게 결정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화가 난 제가 따지고 들자 전 남편은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냐고 더 화를 냈죠. 그렇게 한바탕한 저희는 그날 각방을 사용했습니다. 전 남편은 자기 분이 풀리지 않는지 몇 번이나 숨을 몰아쉬더니 밖으로 나가버렸죠. 저 역시도 화가 정리되지 않아서 안방에서 심호흡을 하며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했어요.
전 남편은 새벽이 되어서야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두 눈을 꼭 감고 잠을 청했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출근 준비로 정신없던 저는 전 남편은 안중에도 없고 그 길로 집을 나섰습니다. 하루 종일 전 남편에게서는 연락 한 번 없었죠. 결혼하고 나서 첫 부부싸움이 고작 이런 일 때문이라는 사실이 못 견디게 화가 나기도 했고 또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제 배경에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는 것은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퇴근을 하는데 집이 환하게 밝더라고요. 전 남편이 먼저 들어왔나 싶어 현관을 열고 들어갔더니 식탁에는 완벽한 저녁까지 세팅이 되어 있었죠. 여보, 미안해. 내가 어제 말이 너무 심했지? 전 남편은 제 눈치를 살살 보더니 곁으로 다가와서는 자신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리고는 주절주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어제 회식에서 술이 잔뜩 들어간 부장님이 전 남편 동기 중 한 사람을 가리키며 새로운 거래처도 턱턱 잘 잡아온다고 칭찬을 엄청 했는데 하필 그 사람이 전 남편과 나름 경쟁 관계의 사람이라 짜증이 좀 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동기가 처가 인맥을 동원해 거래처를 따왔다는 소문을 듣고 더 화가 나 저에게 화풀이를 했다고 말이죠. 그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듣고 저는 정말이지 숨이 턱 하고 막히더군요. 이런 사람이었나,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찌질한 인간이었나 싶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아니, 자기 경쟁자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스스로 더 잘할 생각을 하던가. 물론 짜증이야 날 수 있지만 그걸 저한테 화풀이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하지만 전 남편은 그 말을 하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더라고요.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모습에 또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더군요. 저는 앞으로 그런 식의 말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뒤로 남편은 그때처럼 말을 함부로 하지는 않는데 묘하게 사람을 좀 긁는다고 해야 하나? 화를 내기에는 내가 속 좁아 보이고 그렇다고 넘어가자니 짜증이 나는 딱 그런 상황을 종종 연출하더군요. 하루는 함께 저녁을 먹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저도 전 남편도 일거리를 가져와 전 남편은 서재에서 저는 거실에 앉아 일을 했었을 텐데 그날은 둘 다 빈손으로 들어와 덕분에 정말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TV에서 유명한 셰프가 운영하는 오마카세에서 저녁 먹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진짜 방금 저녁을 먹었는데도 입에 침이 고일 정도더라고요. 야, 진짜 기막히게 잘 나온다. 우리 엄마도 저 음식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 예약 잡고 부모님 모시고 갈래? 어머님이 좋아하셔? 그럼 가면 되지. 우리 아버지도 저 가게 엄청 좋아하셔. 아버지 말씀에 가게도 깔끔하고 음식이 정갈하다는 인상을 주는 곳이라고 늘 칭찬만 하셨어. 당신이 이야기해서 그런가? 오랜만에 우리 부모님도 모시고 가면 좋겠다. 장인어른이 저기서 식사를 하셨다고? 무슨 수로? 아니, 언제? 순간 전 남편의 말투에서 뭔가 쎄한 기분이 들어 힐끗 바라보았어요. 전 남편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시골에 계시면서 언제 가보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 은퇴를 하시고 시골로 내려가셨거든요. 사람 많은 곳은 딱 질색이라고 하시면서 자신들의 로망이나 실현하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소소하게 농사도 지으며 전원 생활을 즐기시는 중이었어요. 물론 인프라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유로 저와 오빠들은 엄청 반대를 했지만 두 분의 고집을 꺾기는 몇 부족이었죠. 그나마 주치의 선생님께서 그 근방에 살고 계시다는 것 하나에 지금은 안심하고 있지만요. 당시 전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말하지 않은 것도 있고 이미 은퇴하고 전원 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인데 굳이 무슨 일을 했었다 하고 소개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전 남편은 저희 부모님들이 줄곧 농사만 지은 그런 분들인 줄 알고 있었죠. 저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한두 푼 하는 음식도 아니고 무려 유명 셰프의 오마카세야.
그저 그런 평범한 음식점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잖아. 그런 음식점을 장인어른이 다니셨을 리 없겠다 싶어서 그러지. 말이 좀 그렇다. 왜 우리 아버지가 다니셨을 리 없다고 딱 단정지어서 말해? 장인어른 계신 곳이랑 여기까지 거리가 얼만데 그 거리 왕복하시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하는 말이지.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 나는 단순히 궁금해서 하는 말이었는데. 전 남편은 마치 제가 꼬투리라도 잡으려고 덤비는 사람 마냥 취급하며 상황을 넘기려고 했죠. 저는 기분이 나빠 입을 꾹 다물었어요. 전 남편은 다시 보니 별로인 곳 같다고 하면서 시부모님 모시고 가는 곳은 따로 알아보겠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거실은 차가운 침묵 속에 TV 소리만 울렸습니다. 한때는 제가 괜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닌가 고민을 하기도 했어요. 그냥 가볍게 던진 말인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의 행동은 점점 도를 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은 저희 친정 어머니 생신이었는데요. 부모님들은 다 귀찮다고 괜찮다고 하셨지만 자식 마음이 어디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이 다 함께 모이기로 했죠. 오빠들이 레스토랑 예약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부모님 편하게 지내실 숙소를 책임지기로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집으로 모시고 싶었지만 두 분 다 자식들이랑 있으면 괜히 눈치 보이고 불편하다고 하셔서 호텔로 잡아드렸죠. 생신 당일 원래라면 반차를 내고 제가 두 분을 모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정이 꼬이면서 전 남편에게 저 대신 부모님을 모시고 약속 장소로 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전 남편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바로 부모님이 계시는 호텔 주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 호텔 맞아? 확실해? 다른 곳이랑 이름 헷갈린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예약해드리고 올라오시는 날 오빠들이 모셔다 드리기까지 했다던데? 왜 그래? 여길 자기가 했다고? 당신이 예약을 했어? 이 호텔을? 전 남편은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확실하냐고 묻더군요. 안 그래도 바빠서 정신이 없는데 슬슬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 자꾸 확인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더니 전 남편이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죠. 바로 다시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조금이라도 빨리 움직여야 식사 시간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전 남편과의 통화는 기억 저편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겨우 시간을 맞춘 저는 오랜만에 만난 친정 식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오빠들이 예약했다는 그곳은 우리 가족들에게 중요한 기념일만 되면 의례 당연하다는 듯이 찾아오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귀찮다고 하시던 부모님의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하셨죠. 식사 시간이 끝나고 작은 오빠가 호텔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하면서 이만 여기서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원래는 제가 했어야 하는 일인데 무슨 일인지 작은 오빠가 나섰어요.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전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죠. 사실 저녁 시간 동안 전 남편은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때라면 오빠들에게 말도 붙이고 살갑게 대했을 사람인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뭐 사람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을 테니 뭔가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냉장고에 있는 냉수를 꺼내 벌컥벌컥 들이킨 전 남편은 저더러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하니 피곤함이 밀려오는 기분이 들어 당장이라도 씻고 쉬고 싶었지만 잔뜩 굳은 전 남편의 표정을 보니 차마 다음에 하자는 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전 남편은 식탁에 앉아 반대편을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죠. 중요한 얘기야? 뭐 이렇게 굳어있어? 당신, 정말 당신이 그 호텔 예약했어? 방도 알아보니까 스위트룸이던데. 부모님들 올라오셔서 편하게 쉬시다 가시라고 내가 예약했어. 뭐 잘못된 거 있어? 제 말에 전 남편은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저는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전 남편은 한숨을 길게 쉬더니 무슨 돈이 나서 그런 곳을 예약했느냐고 묻더군요. 설마 우리 생활비에서 쓴 건 아니지? 뭐? 고작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좋은 숙소 모시려고 우리 생활비에 손댄 거 아닌가 확인하는 거야.
저희는 결혼을 기점으로 두 사람 다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생활비는 딱딱 절반씩 내기로 했었거든요. 매달 사이좋게 같은 돈을 생활비 통장에 넣어두고 그 범위에서 쓰기로 말이죠. 만약에 미리 모아둔 생활비를 다 써버린 경우에는 그 넘치는 금액마저도 딱 절반으로 나눠서 넣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월급에서 남은 돈은 각자 저축을 하든 다른 곳에 쓰든 마음대로 하기로 했어요. 저는 전 남편이 생활비를 거론하며 묻는 이유를 짐작조차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중요해 지금? 피곤해 죽겠는 사람 불러놓고 한다는 말이 숙소 비용을 생활비에서 썼느냐고 묻는 거라고? 중요한 문제지 당연히. 내가 생활비에서 썼다면 어쩔 건데. 제 말에 전 남편은 의자에서 펄쩍 뛰어오를 만큼 놀란 얼굴을 하고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소리를 쳤어요. 저는 분명 생활비에서 썼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는데 전 남편의 귀에는 제가 생활비에서 썼다고 들리는 모양이었죠. 전 남편은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자신의 동의 없이 쓸 수 있느냐고 하더군요. 저는 기가 막히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당신 동의? 그럼 당신은 지난달에 나하고 이야기 다 돼서 시부모님 온천여행 경비를 생활비에서 냈어? 그때는 나한테 물어는 받고? 그 경우하고 오늘 일이 같아? 뭐가 다른데? 당신도 아버님, 어머님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잖아. 나도 그래. 오랜만에 서울까지 오셨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어. 우리 부모님이야 그런 곳에 익숙하신 분들이고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은 아니잖아. 아니 숙소라고 하면 잠자는 곳이라고 생각밖에 못하실 분들한테 스위트룸이 가당키나 해? 아깝게 뭘 그런 것을 예약하냐고. 야, 너 말 다 했어? 가당키나 하냐고? 아니 우리 부모님은 그런 곳에서 주무시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 평소에 지내시던 곳이랑 차원이 다른 곳일 텐데 더 불편하지 않으셨을까? 뭐 그런 말이지. 그리고 너라니. 아무리 울컥해도 남편한테 너가 뭐냐?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얼굴을 하고 저를 바라보았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을 도대체 뭐로 알고 있어서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지 정말 전 남편의 뇌 속이 궁금할 정도였죠. 저는 이를 악물고 부모님들 호텔비는 내 돈으로 했으며 생활비와는 일체 관련이 없다고 선언했어요. 그제야 전 남편의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면 되지 않았느냐고 하더군요. 왜 거짓말을 해서 괜히 껄끄럽게 만들어. 그냥 그렇다고 말했으면 좋았잖아. 뭐가? 뭐가 좋았는데? 당신이 당신 돈으로 그렇게 한다는데 내가 가태부터 할 말이 뭐가 있겠어. 하지만 좀 과하다 싶기는 해. 전 남편은 속 시원해지는 얼굴로 먼저 씻겠다고 말하며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식탁에 혼자 남은 저는 점점 결혼 생활에 후회가 들기 시작했어요. 때마침 작은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연락을 하지 않던 오빠라 저는 혹시 부모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은 아닌가 걱정되었죠. 하지만 전화 너머의 작은 오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하고 무뚝뚝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오빠? 부모님들은 잘 모셔다 드렸어요? 두 분 다 기분 좋으신지 가볍게 와인 더 들고 싶다고 하셔서 룸서비스까지 시켜드리고 나왔어. 지금 잠깐 통화되니? 다행이네요. 기분 좋으셨다니. 시간 괜찮아요, 오빠. 작은 오빠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계셨어요. 전화가 끊어진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저는 작은 오빠를 다시금 불렀어요. 박서방 말이야. 오늘 태도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더구나. 그이가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작은 오빠는 제가 식당에 도착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짤막하게 말해주었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온 전 남편은 이미 도착해 있던 친정 식구들과 인사를 나누고는 자리에 앉으면서 한숨을 푹푹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제가 철이 없어서 장인어른과 장모님 숙소를 그런 곳에 잡았다고 하면서 다음부터는 주의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숨이 턱하고 막혔죠. 생소해서 불편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 죄송하다고 하는데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더구나. 한마디 해줄까 했는데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셔서 내가 참았지만
형도 나도 많이 불편했어. 죄송해요, 오빠.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아버지는 좋은 날 그냥 웃어 넘겨도 될 말을 가지고 뭐하러 긁어 부스럼 만드냐고 하셨는데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히 해야지. 마음 같아서는 직접 이야기해주고 싶었지만 네 얼굴 봐서 그리고 부모님 얼굴 봐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마. 작은 오빠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작은 오빠는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던데 일찍 쉬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죠. 저는 끊어진 핸드폰을 가만히 손에 쥐고 앉아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작은 오빠의 통화는 물론 방금까지 전 남편과 나누던 이야기가 다시 머릿속에 지나갔죠. 무엇보다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앞에서 좋은 날 그냥 넘기자고 말하셨을 아버지 얼굴이 그려지며 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거칠게 자리에서 일어나 벌컥 안방문을 열었죠. 이미 씻고 나온 전 남편은 편하게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더군요. 저는 전 남편을 흔들어 깨웠지만 한번 잠들면 누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절대 깨지 않는 사람이라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파리를 쫓듯이 제 손을 쳐댔죠.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보내면서 자꾸만 쏟아지려는 눈물을 필사적으로 참아야만 했답니다. 저와 전 남편의 사이는 그날 이후로 냉전이 지속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로도 부족해서 직접 입 밖으로 말까지 내뱉었다는 사실이 용납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제 반응에 전 남편은 전 남편대로 자기가 잘못 말한 것도 있지 않느냐고 되레 큰 소리를 치니 두 사람의 의견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솔직히 저는 그 당시가 전 남편과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되는가에 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정말이지 같은 이불을 덮고 살 수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냉랭하게 지내던 전 남편이 하루는 퇴근하자마자 저를 붙들고는 난데없이 뽀뽀를 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던 사람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그런 전 남편을 있는 힘껏 밀어냈죠. 하지만 전 남편은 이런 제 행동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저를 힘주어 껴안았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갑자기 뭔데? 이미 전 남편에 대한 악감정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던 터라 좋은 소리가 나오질 않았죠. 전 남편은 그런 제 반응은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는 잔뜩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이게 다 당신 오빠들 덕분이야. 그렇게 찾아갈 때마다 사람을 문전박대하더니 드디어 마음을 고쳐먹었는지 거래처 소개를 해주더라고. 덕분에 부장님한테 칭찬도 듣고 오늘 기분 아주 최고야. 오빠들이 거래처를 소개해줬다고? 내심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동생이라고 신경 써주셨나 보더라고. 소개받았다고 하면서 새 거래처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니까? 그것도 무려 세 곳에서. 전 남편은 방금이라도 날아갈 것처럼 신나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죠. 어머니의 생신날 저녁 작은 오빠와의 통화를 미루어 보면 오빠들이 전 남편을 거래처에 소개할 것 같은 기분이 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전 남편은 이미 오빠들이 도와준 덕분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사실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시골에서 뭘 하실 수 있겠어. 농사나 겨우 짓고 말지. 어디 연줄이라도 있겠어? 해봤자 겨우 시골 구석에 처박혀있는 작은 공장 정도겠지. 그나마 형님들이 대기업에서 직급 있으시니까 도움이 되겠거니 하고 기대했었거든. 그런데 자꾸 만남을 거절하시길래 직함만 그럴듯한 것만 달고 있을 뿐 아무 힘도 없는가 보다 했지. 그런데 이렇게 큰 건수가 들어오다니. 저는 신이 나서 날뛰고 있는 전 남편을 차게 식은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말들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표현이 없었거든요. 제 반응이 시원치 않자 그제야 전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죠. 자기 일이 잘 풀리고 있다는데 좋지 않느냐고 말이죠. 저는 이를 악물며 당신 일이랑 내가 무슨 상관이라서 좋겠느냐며 말하고 몸을 돌렸어요. 진짜 너무하네. 아니 남편이 일이 잘 풀려서 기분 좋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초를 쳐야겠어? 진짜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데 장모님이 그런 식으로 하나 봐. 뭐? 방금 뭐라 그랬어? 저는 무시하고 들어가려던 몸을 삐걱거리며 돌렸어요. 전 남편은 아차 싶은 얼굴을 하고 있었죠.
드디어 자신이 한 말에 자각이라는 것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방금 한 말을 다시 해보라고 했어요. 전 남편은 자신이 말 실수한 것 같다고 하면서 제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말실수? 그게 지금 말실수라고? 전 남편은 진짜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다시는 그런 말은 하지 않겠다고 하며 제게 사과를 하는데 제 눈에는 그게 진심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참다 못한 저는 우리 둘 다 생각을 좀 할 시간을 갖자고 말했죠. 전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만 제 생각은 변함이 없었어요. 이대로 함께 살아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자고 말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전 남편은 마치 연애하던 때로 돌아간 것처럼 행동했어요. 어떻게든 제 기분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저를 그 어느 때보다도 신경 써주더군요. 심지어 우리 부모님께도 매일같이 전화드리고 오빠들에게도 종종 연락을 하는 것 같았죠. 전 남편은 자신의 행동에 제가 마음을 고쳐먹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저는 반대였어요. 오히려 더 정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연애 시절 그 모습들이 다 연기였다는 것이 확실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제 생각을 확고하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전 남편이 어떻게 행동을 해도 제가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전 남편은 작전을 바꿨는지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본격적으로 더 추워지기 전에 따뜻한 나라에 가서 기분 전환을 하고 오자고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싫다고 말했어요. 지금 계속 살지 말지를 고민하는 상황인데 가족 여행이라니 그게 어디 말이 됩니까? 하지만 전 남편은 이미 다 자신이 준비했다고 말하며 저더러 몸만 가면 된다고 하더군요. 알고 봤더니 이미 친정 부모님께도 다 말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두 분이 겨울만 되면 가시는 곳으로 예약까지 완료한 상태였죠. 아직 친정에는 전 남편과의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뜩 기대하시는 부모님의 목소리에 더 이상은 싫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내키지 않는 여행을 가게 되었답니다. 전 남편은 이번 일로 확실히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여행 준비를 하는 동안 계속 들떠 있었어요. 심지어 가서 함께 있자고 하면서 커플티도 사올 정도였죠. 전 남편은 친정부모님께 몇 번이나 전화를 드리기도 했고 직접 찾아가서 여행 일정을 설명하기도 하는 등 진짜 다른 사람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위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친정 부모님 역시 만족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가식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좋아하시는 부모님 얼굴을 보니 흔들리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은 공항에 도착하면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수속을 밟으면서 표를 받아들었는데 세상에 시부모님은 비즈니스석이고 저희 부모님은 이코노미석으로 발권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 부부 역시 이코노미석이었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전 남편을 따로 불러 이게 무슨 경우냐고 물었어요. 좌석이 없었어. 비즈니스가 딱 두 자리뿐이더라고. 그럼 다 이코노미석으로 하던지 아니면 다른 비행기편을 알아보면 되잖아. 장난해? 왜 시부모님들만 비즈니스로 가는데? 말했잖아, 방금. 두 자리뿐이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가셔야지. 당연? 지금 당연이라고 말했어? 전 남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을 하고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우리 부모님은 비즈니스 아니면 비행기 못 하신단 말이야.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은 비행기만 타도 감지덕지 하실 분들인데 뭐 어때? 아마 이코노미랑 비즈니스 차이도 모르실걸? 넌 도대체 우리 부모님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 왜? 전원생활 하시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 나오는 거니? 진짜 당신 왜 이래? 사람들 쳐다보잖아. 목소리 낮춰. 그리고 너라니. 저번에도 그러더니 남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말버릇? 네가 남편같이 사위같이 행동했어? 우리 부모님 너한테 무시받을 그런 분들 아니거든? 제 목소리가 커지자 전 남편은 어쩔 줄 몰라하며 제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전 남편의 팔을 뿌리치고는 당장 전체 다 이코노미석으로 바꾸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은 그럴 필요 뭐가 있냐며 그냥 가자고 했죠. 저는 그런 전 남편을 밀치고는 바로 카운터로 갔어요. 좌석을 옮기고 싶다고 말하자 공항 관계자분이 방긋 웃으면서 전원 비즈니스석으로 가시겠냐고 묻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 좌석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번 비행기에 비즈니스석을 예약한 팀은 우리뿐이라고 알려주었죠. 저는 숨이 막혀오면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저는 바로 저희 부모님과 제 비행기표만 다른 시간대로 이동시켰어요. 그리고는 어플로 숙소를 새로 예약했고요. 전 남편은 잔뜩 인상을 쓴 상태로 카운터에서 멀어지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속이 시원해? 우리 부모님을 그 불편한 이코노미석에 앉혀서? 저는 말 대신 이전 비행기표를 찢어 전 남편의 얼굴로 던져버렸어요. 그런 제 행동에 주위의 시선이 몰리는 것은 물론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까지 입을 떡 벌리고 바라보셨죠. 전 남편은 이게 무슨 무식한 행동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무식해? 내가? 그럼 자기 부모님은 비즈니스로 예약하고 우리 부모님은 이코노미로 예약한 네 행동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야? 좌석이 없었다고 했잖아. 내가 방금 확인했어. 그 비행기에 비즈니스 탑승자는 딱 2사람뿐이라던데? 일시당초 예약자가 다른 팀은 아예 없다는 소리 내 귀로 듣고 왔는데 뭐라고? 좌석이 없어? 제 말에 전 남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제가 그런 것까지 확인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았죠. 전 남편은 금방 정신을 차렸는지 정색하고 제게 말했어요. 그게 어때서? 아니, 비행기 좌석 급이 왜 있는데? 급에 맞는 자리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고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 서비스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타는 게 맞지. 솔직한 말로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처럼 농사 짓는 분들이 그런 서비스가 뭔지 알기나 하겠어? 그거야말로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 걸린 거지. 주제에 맞게 준비했는데 뭐라고 큰 소리야. 사람들 다 보게. 진짜 너 말이면 단주라니? 설사 우리 부모님이 그런 분들이라고 해도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부모님을 조금이라도 존중했다면 그런 행동하면 안 되는 거라고. 내가 언제 시부모님들 앞에 두고 자격이니 주제니 그런 말 한 적 한 번이라도 있어? 나는 당신 부모님이면 내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넌 우리 부모님한테... 그건 당연하지. 너 우리 아버지 골프 친구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지 모르지? 다들 지금은 은퇴하셨다고 하지만 한창 때는 이름만 들면 다 아는 그런 분들이거든? 장인어른이랑 같은 줄 알아? 저는 더 이상 이 유치한 말싸움은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남편이랑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제가 바보가 되어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저는 전 남편에게 너는 너희 부모님이랑 여행을 가라고 하고는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자리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어딜 가느냐고 제 팔을 강하게 잡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저와 전 남편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던 아버지께서 전 남편의 손을 거칠게 떼어냈어요. 전 남편은 의외로 강하게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에 깜짝 놀란 얼굴을 했죠. 그러다 이내의 표정을 굳히고는 저와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의 이야기는 필요 없을 것 같군.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봤어. 그래도 우리 애한테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아버님은 좀 빠져 계세요. 저는 지금 제 아내랑 이야기를 좀 해야겠거든요. 아니, 우리 애 더 이상 자네하고 할 말 없네. 앞으로 영원히. 단호한 친정아버지의 말에 전 남편의 얼굴이 험악해졌어요. 저는 그런 친정아버지의 앞을 막아서며 전 남편에게 이혼서를 보낼 테니 사인하라고 말하고는 돌아서려고 했죠. 전 남편은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냐며 저를 붙들었고 친정아버지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시며 어디다 손을 대느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런 친정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본 저는 너무 놀라 멍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계속되는 소란에 공항 관계자가 다가와 무슨 일이라고 묻더군요. 친정아버지께서는 관계자의 귀에 대고 무언가 중얼거리셨고 사색이 된 관계자 중 한 분은 바로 연락을 취하겠노라고 말하곤 쏜살같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전 남편이 더 이상 제 주변에 오지 못하게 동선을 막아서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고 제게 뭐라고 할 때는 언제고 전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막아서는 분들에게 항의를 했어요. 곧 달려갔던 관계자가 다른 분들과 함께 헐레벅떡 뛰어오셨어요. 윗선을 데리고 온 것 같았죠. 회장님, 공항에 오셨으면 미리 연락을 주시지 그러셨어요. 사위가 준비한 가족여행이라기에 딱히 연락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싶었지. 간단한 이야기는 전달받았습니다. 아가씨께서 비행기 시간 옮기셨던데 그때까지 라운지로 올라가서 좀 쉬시겠습니까? VIP 라운지에 자리 따로 마련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죠. 전 남편은 어리 빠진 얼굴로 저와 친정아버지 그리고 관계자들을 바라보며 상황 파악을 열심히 하는 중이었어요. 저는 친정아버지께 금방 올라갔겠다고 말씀드리고는 전 남편 앞에 섰죠. 전 남편의 얼굴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전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긴 당신이랑 나랑 깔끔하게 갈라서는 상황이지. 다행히 우리 사이에 아이는 없고 결혼 준비부터 신혼집까지 딱 절반씩 준비해서 마련한 거니까 정리되는 대로 변호사 통해서 전달할게. 그러니까 당신은 이혼 서류에 사인이나 해. 아버님이 회장님?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 나한테 어떻게 그런 일을 숨겨? 전 남편은 입에 거품을 물고 길길이 뛰기 시작했어요. 비록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은 전원 생활을 만끽하는 중이지만 사실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을 이끌고 계셨던 분이셨거든요. 친정 어머니와 만난 이후로 한국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하셨고요. 은퇴하시면서도 회사를 가장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가족 승계도 뒤로 하셨던 분이었죠. 제가 다니고 있는 재단 역시 친정 아버지 소유로 제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저에게 물려주실 수도 있다고 하셔 지금 열심히 일을 배우는 중이었고요. 어쩌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어떻게 그런 일을 숨길 수가 있냐고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을 시점에는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뭐가 중요해서? 이미 은퇴하시고 노후 생활 즐기시는 분인데 미주알 고주알 과거에 어떤 일 하셨는지 당신한테 다 말했어야 하는 거야? 당연하지.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뭐? 우리 아버지한테 매달려서 뭐 연줄이나 이용해 먹을까 노리고 있었겠지. 하이에나처럼. 이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결혼도 하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너랑 결혼한 걸 후회하고 있는지 알아? 제 말에 전 남편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골똘하게 무언가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할 말을 다 마치고 홀가분하게 친정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움직였죠. 안내를 받아 자리에 앉기도 전에 친정 어머니께서 이미 변호사에게 다 이야기를 해뒀으니 두 번 다시 전 남편을 만날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친정 어머니께서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한 번은 실수가 되지만 그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고 하셨죠. 저 역시 격하게 공감이 되었어요. 저는 친정 부모님께 비록 시작은 나쁘기는 하지만 이왕 여행 가기로 한 거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두 분도 고개를 끄덕이셨죠. 여행은 나름 즐거웠습니다. 처음에 말한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릴 수 있을 만큼 좋았죠. 하지만 저는 인천공항에 떨어지자마자 이미 소식을 들은 큰오빠에게 불려가 한바탕 잔소리를 들어야 했답니다. 왜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고 화를 내셨죠. 그리고는 직접 제가 일하고 있는 재단 주변의 주택가로 데려가셨답니다. 작은 오빠가 마련한 곳이라고 하더군요. 오빠들은 전 남편을 진작 쳐냈어야 했는데 앞으로 순탄한 생활은 절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무시무시한 말을 남기고는 이혼은 변호사가 알아서 할 테니 전혀 신경 쓸 일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큰오빠는 이미 제 짐을 창고에 고스란히 옮겨두었더라고요. 전 남편과 관련된 것들은 부정타니 절대 새 집으로 들이지 말란 당부도 잊지 않으셨죠. 저는 오빠들의 유난에 오랜만에 크게 웃었답니다. 전 남편을 다시 본 것은 여행에서 돌아온 지 딱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재단으로 찾아온 전 남편은 잔뜩 흐트러진 모습이었어요. 경비를 불러 끌어낼까 하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싶어 자리를 권했습니다. 전 남편은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바닥에 바짝 엎드리더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죠. 내가 진짜 잘못했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이번 한번 실수를 생각하고 자기가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진짜로 잘할게. 처가 식구들한테 진짜 잘할 테니까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이렇게 빌게.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 한 번은 실수지만 그 이상은 아니라고. 당신 신혼 초반에 나한테 말 실수했다고 하면서 싹싹 빌었었지. 그 뒤로 몇 번이고 비슷한 일 있었고 그때마다 미안하다고 사과했지.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말이야. 그랬던 사람인데 내가 당신 말을 믿을 것 같아? 이번은 달라. 이번은 진짜야. 왜? 우리 아버지가 당신이 깜짝 놀랄 정도의 사람이라서? 전 남편은 아니라는 답변이 바로 나오질 않더군요. 제가 전곡을 찌른 탓이겠죠. 저는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충분히 대답이 되었으니 나가달라고 했죠. 하지만 전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람을 불러 내보낼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소용없었죠. 그럼 거래처만 돌려줘. 거래처만 돌려주면 이혼도 하고 당신 앞에도 나타나지 않을게. 저는 이게 무슨 개 짖는 소리인가 싶어 전 남편을 빤히 바라보았어요. 전 남편은 갑자기 새로 계약을 했던 거래처는 물론 지금까지 멀쩡하게 거래하고 있던 곳마저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의 생각에 이 모든 일이 다 저와 관련된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렴풋하게 오빠들이나 친정 아버지의 입김이 작용된 것은 아닌가 싶은 의문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우리 가족들 그렇게 무시하고 낮춰봤으면 그 대가는 치르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저는 그와 관련되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한들 우리 가족들이 했다는 증거가 뭐가 있느냐고 물었죠. 제 말에 전 남편은 이성을 잃은 듯이 괴성을 지르며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냐고 달려들었어요. 저는 잽싸게 몸을 피하고는 경비를 불렀습니다. 이미 제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비분이 들어오셔서는 날뛰는 전 남편을 붙들고 끌고 나가기 시작했죠. 전 남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저를 저주한다고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외쳤어요. 심지어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을 쏟아냈답니다. 저는 그런 전 남편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보복이 무섭기도 했고요. 하지만 흔들리려는 마음을 겨우 가라앉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죠. 그렇게 전 남편이 쫓겨나간 이후 이혼이 성립되었던 날을 제외하고는 최근까지 전 남편을 본 적이 없었어요. 소문으로도 듣지 못했죠. 최근 전 남편을 만난 이후로 알아보니 거래처가 다 나가떨어져지는 바람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한직으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우를 견디지 못한 전 남편이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불가능했다고 하더군요. 톡톡히 대가를 치르는 중이었죠. 저는 그 소식을 다 듣고 조금도 전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그저 다 전 남편의 업보라는 생각과 함께 두 번 다시는 전 남편과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40대가 된 청년에서 중년으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남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 어쩐지 쑥스러운 기분도 들고 그러네요. 우연히 유튜브를 타고 이것저것 듣다가 사연을 듣게 되었고 많은 분들의 기구한 인생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저의 사연도 한번 꺼내보고 싶은 용기가 들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좋게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려 봅니다. 먼저 저의 직업은 편의점 사장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지금 편의점을 3개 운영하고 있죠. 원래는 회사원이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거리를 찾다가 과감하게 회사를 퇴사하고 편의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의점을 하게 되면서 저는 아주 옛날에 알던 특별한 분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 북쪽 변두리 아주 가난한 판잣집이 모여있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 아이들은 전부 형편이 좋질 않아서 꼬질꼬질한 한 벌로 버티고 어쩌다 누가 초코파이라도 생기면 다 같이 몰려가서 한 입씩 뺏어다 먹곤 하던 곳이었어요. 당연히 부모님들은 한부모 가정이거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보는 집들이었고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 자체가 흔치 않았죠. 그래서 옆 동네에 새로 생긴 아파트 놀이터에 몰려가서 놀 때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항의하곤 할 정도로 저와 우리 동네 아이들은 어딜 가서도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았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없었어요. 항상 술에 취해 있는 아빠에게 물으면 엄마는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서 도망갔다고 했고 할머니께서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더니 소식이 끊겼다고 물어보는 어른마다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저는 엄마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자라야 했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몇 끼 식사를 챙겨주기는커녕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다가 항상 술을 사들고 집에 들어오곤 했어요. 제가 배가 고프다고 하면 화를 내면서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주워 먹으라고 했죠. 그렇게 극빈한 환경 속에서 저는 힘들고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가끔 시골에서 할머니가 오셔서 저를 안쓰러워하며 음식을 챙겨주곤 하셨지만 할머니 역시 저를 도맡아서 키워주실 상황은 되지 않아 아빠와 같이 그렇게 계속 살아야 했죠. 사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 동네 애들끼리만 다녔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사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들어가 보니 확실히 많이 달랐습니다. 깨끗한 옷을 매일 갈아입고 오는 친구들은 모두 새 책가방을 메고 있었고 그 가방 안에는 깨끗한 공책이 가득 있었으며 필통에도 깨끗한 연필이 가지런히 꺾인 채 들어있었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입학식에 많은 부모님들이 꽃다발을 들고 아이와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고서요. 할머니도 아빠도 아무도 오지 않는 입학식에 꽃다발을 든 아이들 사이로 터벅터벅 걸어서 교정을 나서던 그때 그 기분은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슬프고 분했습니다. 왜 다른 친구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모든 것들은 나에겐 허락되지 않을까? 그 의문이 내내 머릿속을 떠다녔어요. 그렇게 슬픔과 분노로 얼룩진 굳은 표정의 저에게 당연히 친구는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같은 동네 아이들 몇 명끼리만 어울려 다닐 뿐이었죠. 혼자의 허름한 행색은 크게 눈에 띄진 않았지만 그렇게 여러 명이 허름하게 하고 몰려다니니 우리는 눈에 띄는 존재가 되어 다른 친구들이 피하는 무리가 됐습니다. 못 사는 아이들, 거지들이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때국물에 젖은 옷소매가 부끄럽고 김에 밥밖에 없는 도시락이 부끄러워. 그렇게 저는 같은 반 그부들과 말도 나누지 않고 혼자 고립되어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담임 선생님께서 마니또 게임을 하자고 했습니다. 마니또 게임이란 제가 어릴 적 유행했던 건데 쪽지에 번호를 각자 이름을 써서 큰 통에 넣은 다음 한 명씩 쪽지를 뽑고 그 쪽지에 적힌 이름의 친구를 일주일 동안 수호천사처럼 몰래 도와주는 게임이었습니다. 정체를 들키지 않고 몰래 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저는 누가 걸릴까 내심 궁금하면서도 돈이 없어서 간식도 사다 줄 수 없고 내가 챙겨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나중에 마니또가 누군지 알면 싫어할까 잔뜩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뽑은 쪽지의 이름은 김민찬이었어요. 아휴, 하필 김민찬이라니.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민찬은 반에서 제일 왕자 같은 애였습니다. 항상 웃으며 모든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고 매일 깨끗한 옷을 입고 멋진 가죽 책가방을 메고 다녔죠. 애들은 민찬이네 집에 가봤는데 옆동에 새로 지은 아파트 제일 큰 평수라며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우리 민찬이 하면서 특별히 청해하는 애였죠.
저와는 마치 빛과 그림자 같이 대조적인 존재였습니다. 저는 뭐라도 해야지 나중에 정체를 밝혔을 때 욕을 안 먹겠다 싶어서 제가 가진 것 중 가장 깨끗한 것을 골라냈습니다. 한 번밖에 쓰지 않은 지우개와 새 공책이었어요. 그 하나뿐인 새 공책을 저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김민찬의 사물함에 몰래 넣어두고 쪽지를 썼습니다. 안녕, 좋은 하루 보내, 너의 마니또가 라고요. 그렇게 저는 일주일 동안 수많은 아이들이 간식을 보내고 선물을 하고 각자의 마니또에게 난리를 필 동안 딱 한 번의 그 선물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김민찬의 눈치만 봤습니다. 그렇게 마니또의 정체를 밝히는 금요일이 다가왔죠. 저는 알 수 없는 긴장과 설렘으로 심장이 쿵쿵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마니또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의 마니또라고 말해야 하는 그 순간 저는 민찬이를 보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민찬이는 다가온 저를 보며 씩 웃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창피해하거나 무표정하게 고개를 돌리는 것을 상상했었는데 그날 학교가 마치고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터덜터덜 낡은 책가방을 들고 집으로 향하는데 재우야, 같이 가자. 누군가 다가와 저에게 어깨동무를 했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바로 민찬이었어요. 제가 놀란 토끼 눈으로 쳐다보자 민찬이는 씩 웃으면서 네가 준 지우개 정말 마음에 든다. 우주선 모양이야. 짱 멋져. 라며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고 했어요. 저는 얼떨결에 응이라고 대답했지만 정말 놀랐습니다. 왕자처럼 항상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녀석이 나 같은 애한테 친구하자고 다가올 줄 미처 몰랐거든요. 저는 그렇게 민찬이와 둘도 없는 친구가 됐어요. 그 녀석은 정말 잘 웃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항상 저를 챙겨주고 뭐든 함께 하자고 했어요. 그 어떤 경우에도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죠. 심지어 우리 집이 궁금하다며 우리 집에 놀러와서 우리 아빠가 술 사오라는 심부름도 웃으며 하지를 않나 저와 함께 집에 굴러다니던 오래된 과자를 맛있다고 먹기도 하는 특이한 녀석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민찬이네 집에도 놀러 가게 됐는데 민찬이 부모님 역시 무척 좋은 분들이셨어요. 특히 민찬이 어머니는 마치 그림책에서나 나올 것 같은 예쁜 분이셨습니다. 언제나 단정하게 원피스를 입고 저희에게 간식이라며 쿠키나 직접 만드신 고구마 마탕 같은 음식을 내어주셨죠. 또 그 집에는 나비라고 고양이가 있었는데 너무 귀여워서 제가 일부러 손가락 장난을 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동네 도둑고양이들하고 익숙하다 보니 고양이를 좋아했고 잘 놀아줄 수 있었거든요. 고맙게도 그 집 사람들은 제가 더러운 옷을 입고 다녀도 낡은 책가방을 끌고 다녀도 심지어 머리를 감지 못하고 떡진 채로 다녀도 항상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가끔 민찬이는 작아진 옷이라고 저에게 이 옷은 집이나 동네에서 입으라고 학교에서는 입지 말라고 하면서 깨끗하고 좋은 옷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엄마가 같이 먹으라고 싸줬다고 도시락을 2개씩 가져오기도 했어요. 저는 모든 것들이 고맙고 또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동정받는 건 아닌지 속상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당장 입을 옷도 없어서 그냥 민찬이 옷도 얻어입고 도시락도 얻어먹으며 지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저는 민찬이가 항상 저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씩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평생 함께하고 싶은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같이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 즐겁고 신났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국 민찬이와 저를 절교까지 하게 만든 문제의 사건이 터지게 되었죠. 그날도 민찬이네 으리으리한 궁전 같은 아파트에 저는 놀러가 있었어요. 민찬이 아버지가 새로 사주셨다던 로봇을 함께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레고로 만드는 그 로봇은 조각이 아주 작아서 저는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다가 바닥에 흘려 바닥을 돌아다니며 그 파편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민찬이는 레고 몸통을 만드느라 기를 쓰고 있었고 저는 팔 부분을 만들기 위해 바닥을 쓸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민찬이 아주머니는 오늘 좋은 곳에 가시는지 멋지게 차려입고 화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화장을 다 끝낸 아주머니가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시면서 온 집안을 돌아다니시는 거였어요. 민찬아, 너 혹시 엄마 귀걸이 못 봤니? 구슬처럼 생긴 진주 귀걸이야. 아주머니는 일본까지 가서 사온 귀한 진주 귀걸이인데 혹시 바닥에서 못 봤냐고 저에게도 자세히 귀걸이를 설명하셨어요. 그러고도 한참을 귀걸이를 찾던 아주머니는 결국 찾지 못했는지 한숨을 쉬시고 외출 준비를 하시더군요. 혹시 하얀색 어른 손톱만한 귀걸이 보거든 챙겨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후에도 민찬이와 한참을 레고 로봇을 만들다가 또 레고 조각을 바닥에 쏟아버려 다리는 집에 가서 만들어 오기로 하고 레고 뭉치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술에 취해 잠이 드신 아버지를 피해 레고를 하며 놀려고 봉지를 쏟았을 때 레고 더미들 가운데서 하얗고 빛나는 구슬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건 바로 민찬이 어머니의 진주 귀걸이였습니다. 아, 어떡하지? 진짜.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레고 더미 사이에 이게 왜 들어와 있는지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화장대 근처에도 간 적이 없는데 말이죠.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안절부절하면서 그날 밤에 바로 민찬이네 집으로 달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멋쩍게 웃으며 민찬이에게 이게 왜 레고 더미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찬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었어요. 민찬이는 갑자기 뒷걸음질을 치더니 엄마를 불렀습니다. 달려온 민찬이 어머니는 제 손안에 있는 진주 귀걸이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민찬아,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친하게 지내라고 했지? 엄마 말이 맞잖아. 엄마도 없는 천박한 애랑 놀지 말라고. 귀걸이 훔친 것 같다고 했잖니.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이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없는 천박한 애. 항상 저를 보면서 맛있는 간식을 주시고 어쩜 그리 똘똘하냐고 칭찬해 주시던 그 아주머니는 그동안 속으로 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파르르 손을 떨면서 물러서서 저와 엄마를 바라보는 민찬이를 보고 간신히 입술을 달짝여 말을 했습니다. 민찬아, 오해야. 내가 훔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실수로 가져간 것 같은데 됐어. 난 너를 친구로 생각했는데 그냥 필요한 게 있어서 말했다면 줬을 텐데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이 자식아? 민찬이는 저를 보고 화를 내면서 현관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더군요. 그리고 민찬이와 저는 그렇게 절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며칠 후 민찬이가 전학을 가게 됐거든요. 저는 민찬이가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민찬이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하고 싶었지만 상처받은 눈빛으로 저를 외면하는 민찬이의 태도에 나중에는 저도 상처를 받아서 그냥 그렇게 민찬이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그 후 저는 마음속에 이를 모를 분노와 억울함을 안고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동네 자장면집에서 서빙 알바를 하고 고등학교 때는 오토바이 면허를 따서 치킨 배달을 했죠. 알바비를 떼이면 개처럼 사장에게 달려들어 악착같이 아르바이트를 받아내고 술 마시는 아빠가 보기 싫어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모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드디어 아주 낡은 단칸방 월세 보증금이 마련되더군요. 저는 뛸 듯이 행복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지옥 같은 아빠와의 생활에서 해방됐다 싶었죠. 저는 그렇게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을 공부하기 위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무료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수능 준비를 했죠. 다행히 주경야독으로 미친 듯이 공부한 효과가 있어서인지 성적은 잘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름되면 알만한 대학을 갈 수 있을 만큼이었어요. 저는 알바를 3개나 뛰고 공부를 하느라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는 날도 많았지만 무슨 정신으로 버텼는지 그 시간을 이겨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문대생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 된 그날부터 저는 다시 과외 자리를 알아보고 과사무실에서 일하는 등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제가 알바를 계속 찾자 친했던 조교 형이 과외도 많이 꽂아주고 저는 돈을 벌어가면서 대학 등록금이며 생활비를 겨우겨우 메꿀 수 있었습니다. 물론 돈이 부족해서 중간에 1년 휴학을 하고 과외를 뛰면서 고깃집 알바도 했지만요. 그렇게 저의 20대는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전 경영학과를 중상의 성적으로 졸업하고 또 아르바이트를 뛰면서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제대로 된 회사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었어요. 간신히 마련한 자취방과 그리고 할머니나 아버지 아프시면 들어가게 될 돈들을 생각하니 한시도 쉴 수 없었습니다. 남들 다 즐긴다는 대학 생활의 꽃이라는 미팅도 못 해봤고 같은 과 친구들이 방학에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올 때도 저는 동네 뒷산조차 올라갈 시간이 없더군요. 그래도 아무것도 못하고 낡은 옷을 입고 거지 취급을 당하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제 손으로 마련한 이 방 한 칸과 그리고 명문대생 타이틀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그 누구도 제 이야기도 듣지 않고 저를 도둑으로 몰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독을 품고 악착같이 대학 생활을 마친 후 저는 아르바이트를 뛰어서 모은 돈으로 토익 학원을 다녀 점수를 따고 회사 입사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내노라 하는 대기업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몇 번의 낙방을 거친 끝에 저는 전자제품으로 유명한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정말 인간 승리라고 할 만한 성과였습니다. 처음 입사를 하고 대기업 직원이 되었다는 마음에 들떠 시키는 일을 무엇이건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무리 상사들 비위를 잘 맞춰주고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해도 지인의 아들이라든지 집안이 부자라든지 하는 동료 직원들의 백그라운드를 이겨낼 수가 없더군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번다고 하더니 온갖 힘든 일은 제 차지고 공은 제 동료가 차지하더군요. 제 상사와 아버지가 절친한 친구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며 열심히만 하면 성과를 보이면 인정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이 너무 순진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평생의 콤플렉스였던 불우한 가정환경이 커서 어엿한 사회인이 된 지금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같은 회사를 다닌다고 다 같은 직원이 아니었어요. 그들만큼 끼리끼리의 세상이 존재하더군요. 어쩌면 민찬이와 제가 그토록 마음을 나누고 친해질 수 있었던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구나라고 저는 뒤늦게 생각했고 가끔 잘 지내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나를 결국 도둑으로 몰았지만 그래도 저에게 참 잘해준 친구여서 한 번씩 생각이 났어요. 그 후로 살면서 민찬이만큼 제 마음에 들어온 친구는 없었거든요. 아이러브 스쿨이다 뭐다 해서 옛날 초등학교 동창을 찾는 커뮤니티가 유행할 때도 저는 민찬이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중간에 전학을 갔기 때문에 졸업 명부에도 남아있지 않고 소식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입사한 지 10년이 되던 해에 희망퇴직을 신청했어요. 처음에 목표로 하던 대기업 임원은 영 방법이 없어 보였고 저는 학연은 있었지만 혈연이나 지연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 회사에서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심은 1인 기업이나 N잡으로 옮겨갔어요. 어차피 회사라는 조직에서 큰 명예를 얻을 수 없다면 차라리 내가 오너가 되어 내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같이 회사를 다니면서 사귀고 있던 당시 여자친구는 이런 제 생각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리 유복하진 않았지만 가난하지도 않게 자란 여자친구는 고맙게도 저의 생활력을 보고 저를 믿고 결혼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 집에 반대를 무릅쓰고 겨우 30대 중반의 나이에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 난 후 저는 편의점을 차리기로 결심하고 정보를 모았습니다. 편의점 브랜드는 어떤 것이 나은지, 가맹점주가 되면 어떤 점을 중점으로 두어야 하는지,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물건을 받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를 시작했어요. 다행히 회사를 퇴직하면서 제법 많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편의점을 잘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대규모 주공 아파트 단지 내에 있고 근처에 슈퍼가 멀리 있었기 때문에 편의점이지만 슈퍼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조금 큰 규모의 가게를 야심차게 차렸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비싼 심야 시간을 제가 관리를 했어요. 아내는 몸 상한다며 말렸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빠르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3년 동안은 처음 차린 편의점이 자리 잡는 데에 전념했어요. 어느덧 제 나이는 40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안정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좋은 회사를 그만둔 만큼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죠. 아내는 편의점이 겨우 자리를 잡아갈 즈음 임신을 했습니다. 저는 첫 아이라 설레고 기대가 되기도 했지만 아내가 일을 쉬어야 하니 더 열심히 내가 일해야 한다는 압박도 생기더군요. 다행히 아내는 회사에서 1년 휴가를 받았고 우리는 처가와 가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도움을 받으면서 저는 심야에 편의점에 나와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밤에 물건을 받고 창고를 정리하고 가끔 찾아오는 술 취한 손님 때문에 112를 부르는 등의 치닥거리를 하고 나면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참 어이가 없었던 게 편의점에 찾아오는 손님들 중 별의별 진상이 다 있더라고요. 제일 성에가 많이 붙은 아이스크림을 기어이 들고 와서 저에게 내밀면서 이것 좀 털어달라고 요구한다거나 가위가 없다는데도 박스테이프를 자르는 가위라도 좋으니 소세지 칼집을 내달라고 하질 않나. 아이가 장난감을 계산 없이 가져가서 혼을 냈더니 우리 무시하냐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장난감 다 사겠다고 엄포를 놓더니 그쪽이 실수했으니 이 장난감을 무료로 달라고 하는 뻔뻔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편의점은 점점 잘 되어갔지만 저는 사람들에게 너무 치여서 지쳐갔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가 물류를 정리하는 새벽 시간에 박스를 나중에 정리하려고 가게 밖에 쌓아뒀는데 그 박스가 자꾸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동네에 폐지 줍는 분 중 누군가가 주기적으로 박스를 가져가는 듯 했어요. 저는 그냥 내버려둘까 하다가 그래도 누가 계속 가져가는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아 어느 날은 박스를 가게 밖에 내놓고 지켜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떤 삐쩍 마른 할머니 한 분이 수레를 끌고 오시더니 박스들을 수레에 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나서서 말을 걸었어요. 저기 할머니, 이거 박스 언제부터 가져가신 거예요? 제 목소리에 그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더군요. 아유, 사장님이세요? 저는 순간 어디선가 본 얼굴인데 하고 생각했지만 떠오르질 않더군요. 혹시 예전에 판잣집에 살던 때 알던 분인가? 기억을 아무리 더듬어 봐도 생각이 날 듯하면서 나질 않더군요. 분명 젊었을 적 예쁘다는 소리를 꽤 들었을 법한 인상이었는데 형편이 많이 안 좋은지 삐쩍 말라서 낡아서 해진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70대가 넘어 보였어요. 저는 계속 기억을 더듬으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박스 더 많이 챙겨 놓을 테니 필요하시면 가져가셔도 된다고요. 할머니는 저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인사를 꾸벅 하시더군요. 젊었을 적에 힘들게 살던 분 같진 않은데 어쩌다가 폐지를 줍는 신세가 되었는지 어릴 적 판잣집에 살던 때가 떠오르면서 안쓰럽기도 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할머니가 오시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남은 삼각김밥을 드리기도 하고 날이 추운 날에는 가끔 들어오셔서 쉬고 가시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아침에 일찍 오시기 때문에 제가 퇴근하기 직전이라 편의점엔 손님이 많을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박스를 주우러 오시면서 저와 할머니는 조금씩 친해져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할머니는 어느 추운 겨울날에 제가 드린 유자차를 마시면서 마침 목이 칼칼했는데 고맙다고 내가 예전에는 유자차를 좋아해서 집에서 직접 담그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라고 말끝을 흐리시더군요. 저는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쩌다가 폐지를 줍게 되셨냐고 입고 계신 옷은 낡아 보이지만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하니 할머니께서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신은 원래 부잣집 딸로 태어나 미대를 나오고 큰 고생 없이 사업을 하는 남편을 만나서 유복하게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한때는 동네에서 제일 좋은 새로 지은 아파트 60평에 살던 시절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할머니 슬하에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자식이 하나뿐이고 형편이 좋았던지라 아들을 왕자처럼 챙기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세상에서 우리 집이 제일 잘 살고 잘난 줄 알았다고, 늙어서 폐지를 줍는 신세가 될 줄 몰랐다고 말이죠. 그러다가 남편의 사업이 확장을 하게 되어서 지방 대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남편에게 동업을 하자며 접근했던 친구가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외국에 소위 말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남편의 돈을 거기로 다 빼돌리고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면서 계속 사업을 하는 양 행세를 했던 것이죠. 남편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그 친구만 믿고 그 친구 말대로 하다가 나중에서야 모든 것이 사기고 사둔 어음 같은 게 다 종이 조각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대요. 그래서 그 길로 충격을 받고 쓰러지는 바람에 몸의 왼쪽이 다 굳어버려 반신불수가 되셨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쓰러짐과 동시에 이사간 60평의 집은 빨간 딱지가 붙고 밀려드는 빚쟁이를 피해서 아들과 할머니는 야반도주를 했어야 했대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 집에 놔두고 데리고 오지 못한 나비라는 아기 고양이가 생각나서 아직도 가슴이 시리다고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저는 순간 귀가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나비? 그런 이름의 고양이를 알았던 것 같았어요. 누구였지? 누구네 고양이였지? 동네 다니던 도둑고양이는 아니었는데. 나비? 나비? 아, 민찬이네 고양이다. 저는 드디어 그 할머니를 어디서 봤는지 기억했습니다. 놀랍게도 마치 성에 사는 왕비처럼 항상 화려하고 부티가 나던 그 민찬이 엄마였어요.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주고 평생을 독하다 소리 들으며 살게 했던 저를 도둑 취급했던 그분이요. 저는 순간 열이 확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진짜 인과응보라는 것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가난하고 힘들 때 저보고 천박하다고 막말을 하고 도둑이라고 단정지었던 그분이 지금은 사장이 된 제 가게에 폐지를 얻으러 오시니까요. 저는 제 정체를 밝히고 쫓아내버릴까 하는 마음을 잠깐 품었다가 민찬이의 소식도 궁금하고 해서 계속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아드님은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안 도와주나요? 그 말에 할머니, 그러니까 민찬이 아주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우리 아들 죽었어. 교통사고로. 18살 때. 그리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 울기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 후 드문드문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 저의 절친이었던 민찬이 그 녀석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뛰며 치킨 배달을 하고 있었을 때 저와 같은 처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등학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타고난 낙천적이고 씩씩한 성격 탓에 비록 집이 그렇게 되었어도 굴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엄마를 위로하면서 잘 지냈고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단칸방에 이사가서도 민찬이는 전혀 힘든 내색을 않고 치킨집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구했다며 오토바이 면허를 따고 말리는 엄마 말도 듣지 않고 생활전선에 나섰다고 합니다. 대학도 돈 벌어서 나중에 가고 일단은 집이라도 좀 괜찮은 곳으로 옮길 돈을 마련하겠다고 그렇게 무진 고생을 했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부잣집 사모님에서 한순간에 가난뱅이가 된 처지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자신은 집에서 항상 넋을 놓고 있을 뿐이었는데 아들은 그런 엄마 대신 돈을 벌러 갔던 것이죠. 그런데 오토바이 면허를 따고 1년 정도 지났던 어느 날 횡단보도에서 큰 사고가 났대요. 반대쪽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오는 차를 보지 못한 민찬이는 큰 지프차와 실수로 부딪히면서 그렇게 대학생도 되어보지 못하고 하늘의 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밤 가게를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기고 민찬이 생각을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나에게 항상 웃어주던 모두의 왕자님 같은 그 녀석이 그렇게 허망하게 고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끝내 도둑으로 생각했든 안 했든 그 녀석이 좋은 곳에서 편히 쉬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이리도 허무할 줄이야. 정말 여러 생각이 들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더군요. 그 후 저는 민찬이 어머니가 오시는 시간에 나가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또 다 쓰러져가는 어머니 집에 가서 슬레이트 지붕도 고쳐드리면서 살갑게 지냈습니다. 민찬이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사장님,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정말 고맙다고 우리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딱 사장님 또래인데 하고 말끝을 흐리며 슬픈 눈빛을 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편의점에 가끔 물건을 훔치려고 오는 청소년들이 있었는데 그날 민찬이 어머니와 여느 때처럼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잠시 수다를 떨던 중이었습니다. 어떤 10대 소녀가 머뭇대면서 한참을 주류를 파는 냉장고 근처에 서성대고 있었어요. 저는 편의점을 차린 오랜 경험으로 술을 훔치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자를 들고 계산대로 온 그 소녀에게 주머니를 뒤집어 보라고 했죠. 그런데 옆에 앉아서 쉬고 계시던 민찬이 어머니께서 저를 말리시는 거였어요. 사장님, 딱 봐도 물건 훔칠 아이 같이 안 보이는데 왜 그러세요? 사람 그렇게 함부로 의심하다가 죄 받아요. 저는 순간 옛날 일이 떠오르면서 화가 나더군요. 아니, 그렇게 사람 잘 보시는 분이 저한테는 왜 그러신 겁니까? 아니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요, 민찬이 친구 재우. 기억 안 나세요? 결국 저는 화가 나서 제 정체를 말해버렸죠. 그런데도 어머니는 멍한 눈빛이었어요. 맥주를 훔친 것 같던 그 소녀는 계산대에 물건을 그대로 놔두고 도망쳐버렸고요. 저는 더 화가 나서 입에 담지 않아도 될 말까지 담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 도둑으로 몰아서 쫓아내셨잖아요. 진주 귀걸이 훔쳤다고. 순간 민찬이 어머니는 의자에서 일어서려다 휘청하시더니 한참을 제 얼굴을 바라보시더군요. 그리고는 말없이 터벅터벅 걸어서 편의점 문을 나가버리셨습니다. 정말 아무 말씀도 없이요. 저는 어이가 없기도 하고 일말의 반성도 안 하는가 싶어서 다시 옛날의 상처가 덧나는 것처럼 속이 뒤집혔습니다. 민찬이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으니 더 이상 내가 복수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이 이미 벌을 받았다고 잘해드리자 생각했는데 막상 자기가 한 짓을 듣고는 아무 사과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 뒷모습에 너무 화가 치솟더군요. 그렇게 저는 민찬이 어머니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폐지를 주우러 오시지 않았고 저 역시 집을 알고 있었지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한 것은 그저 그때 미안했다는 사과 한마디 뿐이었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고 피해버리다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 후로 한참을 소식을 듣지 못했던 저는 의외의 곳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여기 할머니께서 쓰러지셔서 이송했는데 혹시 보호자이신가요? 병원 응급실 전화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곳에는 보지 못한 시간 동안 식사를 거의 안 하셨는지 뼈만 남은 채 겨우 숨을 쉬고 있는 민찬이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영양실조라고 하더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한숨을 쉬면서 그분을 입원시켜드리고 입원비도 내줬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그분께 화를 냈죠. 아니, 저한테 사과도 안 하고 그렇게 가셨으면서 이런 모습으로 아프시면 어떡해요? 네? 민찬이가 이런 모습 보면 뭐라고 하겠냐고요? 미안하다, 재우야. 내가 미안해서 말을 못하겠어서 폐지 받으러 갈 수도 없고 그저 죽고 싶어서 그랬어. 재우야, 내가 잘못했다. 어린 너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 집이 망했을 때, 민찬이가 죽었을 때
나는 그때 눈물을 흘리며 쫓겨나던 너를 생각하며 그 죄를 받는 것은 아닐까 오래오래 생각했단다. 저는 그 말을 듣자 머릿속에서 팽팽하게 활시위를 당기고 있던 분노의 감정이 뚝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를 완전히 잊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민찬이 엄마는 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찬이도 그렇게 전학 가면서 너와 헤어지는데 사과를 하고 싶다고 나중엔 울더구나. 그래서 우리가 편지도 보냈었는데 혹시 받지 못했니? 그 후로 오랫동안 민찬이는 널 준다면서 학용품을 모아두곤 했어. 편지? 그런 건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대충 어디 처박아 두었거나 버렸을 확률이 높았죠. 저는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평생을 민찬이와 엄마를 원망하면서 그 원동력으로 성공을 향해 달렸는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까 회복해서 퇴원했다며 민찬이 어머니가 가게로 들르셨더군요. 민찬이 유품 중에서 전해주고 싶은 게 있다고요. 그것은 지나간 우리의 세월을 말해주듯 빛바랜 작은 종이 상자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그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알록달록 온갖 모양의 지우개가 가득했어요. 민찬이가 저에게 처음 친구하자고 하면서 우주선 모양의 지우개가 마음에 쏙 든다고 했었는데 이 자식이 이사가서 제 생각이 날 때마다 다양한 모양의 지우개를 사모았던 것이었습니다. 나무 모양, 탑 모양, 로봇 모양. 녀석은 그렇게 나를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제 지우개들을 샀던 거였어요. 저에게 사과하려고. 그리고 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가 한 장 있더군요. 재우에게. 재우야, 나 민찬이야. 나 기억하냐? 내일이면 우리 고등학생이 된다? 나는 이사를 오면서 마지막까지 고집을 부리며 너랑 말을 안 했던 게 아직도 이상하게 생각이 난다. 재우야, 넌 잘 있냐? 난 너만 생각하면 낡아빠진 옷에 형편이 가난했어도 항상 눈을 빛내며 수업을 듣던 모습이 생각나. 진작에 친해지고 싶었는데 네가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아쉬웠는데 네가 내 마니또여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항상 너는 날 부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나는 네가 부러웠어. 너는 항상 꿋꿋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네가 해야 할 일들을 잘 해내곤 했잖아. 같이 레고 조립을 해도 완성은 항상 너의 몫이었지. 내가 이제 가난한 처지가 되고 보니 더더욱 네가 어떻게 그렇게 강철 멘탈로 살 수 있었는지 존경스럽다. 친구야, 나는 목표를 하나 세웠어. 내가 멋지게 이 고난을 견디고 대학생이 되는 그날 너를 만나러 이 지우개들을 들고 가겠다고. 너는 나를 못 알아볼 수도 있고 이딴 지우개가 뭐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와 사과가 무슨 소용이냐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꼭 찾아가서 멋있게 사과하겠다고 말이야.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시 나랑 친구하자고 이번에는 내가 너의 마니또가 되어주겠노라고 네가 화낼 만한 나 부끄러운 멘트도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부디 그날까지 내 친구 재우야 수능 준비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우리의 빛나는 대학생활 20대를 함께 보내자. 아자아자 파이팅! 추신, 엄마도 가끔 네 이야기를 해. 아무래도 미안하신 거겠지. 네가 그냥 한번 봐주라 임마. 편지 답장도 안 하고 말이야. 많이 빡쳤냐? 지우개들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찬아, 이 자식아. 왜 그렇게 죽어버렸어? 네가 네 손으로 이걸 전해주러 왔어야지, 이 자식아.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 민찬이. 그 녀석은 정말 착하고 좋은 녀석이었어요.
그때 순간 오해를 했더라도 제가 더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다시 이야기를 했다면, 이사 가서도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민찬아. 다음날 어머니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민찬이가 준 선물값이라며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안 받는다고 손사래를 치셨지만 저는 공짜로 드리는 게 아니고 편의점에 소일거리 할 아르바이트 자리를 드릴 테니 하루에 3시간 정도 제 일을 도와주시라고 했어요. 민찬이의 가장 친했던 친구로서 친구 어머니를 챙겨드리는 것이니 부담 가지실 것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아들 대신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제가 여력 닿는 데까지 어머니를 챙겨드리겠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죠. 민찬이 어머니,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저를 살아오게 한 원동력이 되었어요. 한때 많이 원망했고 억울했지만 저 누구에게도 그런 소리 듣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대학 가고 대기업 다녀서 결국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언제나 그 말을 되새기면서 다시 일어났어요. 제 현실을 일찍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민찬이 같은 좋은 녀석을 낳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저는 한 번씩 민찬이 어머니를 챙겨드리면서 그렇게 편의점 사장으로, 한 여자의 남편으로, 아이의 아빠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일어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렇게 털어놓으니 한결 홀가분하고 좋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도 마음속에 담아둔 이야기 쌓아두지 마시고 저처럼 한 번씩 털어놓으시면서 지금 현실이 힘들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을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여기는 말이 있다면 저처럼 그 말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보면 어떨까요?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